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감춰진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여성에 관한 사연입니다. 이 여성이 한 행동을 그 누가 비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이 여성의 앞날에 환한 빛만이 있기를, 그리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랄 뿐입니다. 울분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숨어 있어야만 했던 한 여린 여성의 삶.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26살 별거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동정을 받고 싶어서 혹은 욕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며 의욕을 불태우고 싶어서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26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간 제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비련의 여인이 나오는 그런 역경이 많은 드라마 같이 말이죠. 한때는 저란 사람 자체의 인생을 비관했었고 그 누구보다 저라는 사람 인생을 미워했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무슨 인생이 이렇게 개떡 같은 것인가 라고 의기소침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인생이 조금 변하긴 했습니다. 절대로 제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저를 위해주는 마음이 진심인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말이죠. 그분은 바로 제게 일거리를 주시는 업체의 대표님이십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저는 그동안 많은 대표님들과 일을 했었어요. 특별히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니고 그저 그런 적당하게 밥 벌어먹을 살 정도의 능력만 있는 사람이라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운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과는 지금 2년째 인연이 되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요. 면접 한번 보고 재택근무를 하는 특성상 거의 전화 혹은 메일로만 일을 받는데 가끔 대표님은 저를 불러 식사도 챙겨주시고 일이 적을 때는 상여금을 챙겨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보다는 어림잡아 20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저는 이분을 엄마처럼 따르는 입장이죠. 사실 저의 친엄마가 저와 20살 정도 차이가 나니 엄마라고 따르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싶습니다. 제가 이 대표님을 엄마처럼 따르는 데는 그분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어줍잖은 꼰대티를 내는 그런 조언이 아닌 실질적으로 제 머리를 한 대 꽝 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었거든요. 나는 땡땡씨가 참 불쌍해. 왜 그렇게 항상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의 처지만 비관을 하는 걸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도 하나 없는데 말이야. 내가 땡땡씨보다 나이가 많아서 잘난 척을 하느라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그런 사람이다. 자기 PR 세대다 못해 없어도 있는 척하는 게 땡땡씨 나이 또래들의 특징인데 왜 땡땡씨는 자기를 그렇게 못 믿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지? 나만 못나 보이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시작부터 꼬여버렸으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라고 포기하고 살고 싶지? 한번 잘 생각해봐. 땡땡씨가 지금의 땡땡씨의 모습을 만든 건 아닌가 하고 완벽한 삶이란 없어.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리고 쉽게 얻어지는 건 절대로 없는 법이야. 노력을 하지 않을 거면 적어도 자신을 불쌍하게끔 동정을 받게끔 슬픔으로 포장은 하지 마. 그런 표정들과 자신감 없는 행동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게 될 테니까. 지금도 저는 해이해질 때마다 안일해질 때마다 조언을 해주셨던 대표님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주위의 공기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을 다잡죠. 저분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긴 했었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 저는 아주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내다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그동안의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분명 세상에 저라는 존재가 있었으니 제게도 부모님은 존재했겠죠. 두 분이 어떤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왜 내가 부모 없이 살아야 하는 걸까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빴었고, 오직 제 옆에 계신 할머니가 오래 제 옆에 계셔주기만을 바랐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제겐 엄마였고 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을 때 제가 조금만 더 안방 줬더라면 저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기 바빴지만 아쉽게도 의욕적이지도 욕망이 넘치지도 않았었죠. 그저 그런 학교 생활을 했고 대학 문턱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했고 재미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죠. 할머니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제 엄마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리고 그 엄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가뜩이나 굴곡졌던 제 인생이 더 꼬부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엄마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저는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 없었고 그리워해 본 적도 없었기에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둘은 17살 때 만나서 18살에 너를 가졌어.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었지. 그래도 네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더라. 학교를 관두면서까지 너를 낳아 잘 키워보겠다고 했었지. 그런데 어린 나이에 마음 먹은 대로 어디 쉽게 흘러가겠니? 너를 낳고 네 애비랑 결혼을 했지만 둘 사이는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했지만 자세히는 알 수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너를 나한테 맡기고 네 엄마는 그 뒤로 종적을 감추었고 네 아비도 지금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지. 네 인생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작은 손을 나는 내칠 수가 없었어. 자식을 제대로 키워서 교육을 시키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데 나야말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네 엄마가 연락을 해왔다. 보고 싶다고 하더라. 이게 핏줄이지 싶어. 원망도 될 것이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이제라도 엄마와의 인연을 만들어 가도록 하렴. 내가 언제까지 너의 옆에 있어 주는 것도 아닌데. 나 또한 네 엄마가 괘씸하지만 지금이라도 연락을 준 거에 대해선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 부모 자식 간의 정과 연은 끊어낼래야 끊을 수 없는 끈끈한 뭔가가 있는 법이니까. 가슴은 뛰었지만 머리는 멍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라니. 20년 가까이 엄마라는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게 엄마라는 것이 생기다니. 내가 먼저 찾지도 않았는데 나를 먼저 찾다니. 정말 부모 자식 간에는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주선으로 엄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안타깝게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거지 같게도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병원이었고 그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저와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엄마라는 사람이 저를 찾은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였어요. 이해는 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았으니까요. 삶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일 테니까요. 저와 어느 정도 안면을 트고 저라는 사람에게 본인이 엄마라는 각인을 시킨 뒤 그녀는 제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간이식을 해주기를 바랐어요. 조심스럽게 제 앞에서 입을 떼어 상황을 설명하는 그녀를 보면서 한숨이 나기도 했지만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절대로 비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러면 그렇지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겠어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안해. 너무 염치 없지만 내가 기댈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 엄마잖아. 물론 나아졌다고 해서 다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았었어. 너를 지키려고 고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했고 결국엔 검정고시를 봤었단 말이야. 너 아직 젊잖아. 그깟 거 떼어주는 거 정말 별거 아니래. 사람 하나 살린다 하셈 치고
그냥 달라는 말이 아니야. 그래도 그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짜로 달라고 하겠니? 돈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내가 그 정도로 면목없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1,000만 원 정도면 될까? 너무 적지만 그래도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심이 들어있는 돈이야. 제발 부탁할게. 그리고 다 나으면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도 할게. 내가 나아야지만 우리가 서로 오해도 풀고 정도 쌓을 거 아니니?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마 그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마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죠. 성인 남성과 여성의 간 크기 차이가 있어서 1대1 수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불행 중 다행으로 간 크기가 좀 큰 편이더군요. 제게도 이런 행운이 있었다니 참으로 우픈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이 나는 건 병원 구석구석에 적혀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하나 뚜렷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던 통증과 갈증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었는데 그냥 정신없이 계속 아프다고만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장기의 일부는 그녀에게 전달이 되었고 처음엔 거부 반응이 있어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 어쩐다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행히 며칠 지난 뒤에 간 수치가 떨어져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뭐 병상 일기를 적는 것도 아니니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한 15일 정도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물론 제 결정을 만류하셨지만 그 만류의 강도는 강하진 않았어요. 반대를 해도 결국엔 제가 제 뜻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스스로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고 이후 퇴원을 한 뒤 제게 1,000만 원을 붙여주었습니다. 제 몸뚱이 일부가 1,000만 원이라는 값어치를 한 것이었지요. 그때는 통증이고 뭐고 신경 쓸 새도 없이 마냥 좋았습니다. 1,000만 원.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돈도 매우 중요했지만 저는 엄마를 살린 자식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녀가 몸을 추스르고 나면 저와 본격적으로 엄마와 딸의 정을 쌓아 나갈 것이니 저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 계시지 않는 날이 와도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닌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제게는 엄마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1,000만 원을 제게 이체한 뒤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 저를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받아서였을까요? 그 돈을 받지 않고 그녀에게 그냥 제 몸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면 그녀는 이후 제게 정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저는 돈이 너무 필요했었는데 아마 제가 거절했었어야 했나 보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고 저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을 말아야겠다 생각이 드는데도 저는 엄마라는 존재를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없는 셈 치고 살았겠지만 나타난 엄마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좀 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딸의 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녀 또한 제게 엄마의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제 연락을 피해오던 그녀가 1년 만에 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이 아닌 카페에서 말이죠. 1년이 지난 후 그녀의 안색은 매우 좋아 보였고 건강해 보였어요. 건강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동안 걱정 많이 했었어요. 건강 관리하느라 힘들었었죠. 지금은 좀 어때요? 괜찮아진 거 맞죠? 1년 만에 만난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저를 마주했을 때의 눈빛은 간절함이 있었고 애틋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여자가 내 엄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그런 감정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아직 검진은 받고 있어. 거부 반응이 있어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황이야. 있잖아. 미안한데 그냥 이야기를 하지 말까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
나한테 연락하는 거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만일 너의 연락을 피하고 싶었다면 전화번호를 바꾸었겠지. 하지만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더라. 이제 너도 성인이잖아. 구차하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말 알아들을 거라 생각해. 나한테 이제 그만 연락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1년 만에 만난 제 친엄마라는 사람은 제 앞에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귀찮은 듯한 표정을 했고 이따금씩 미간을 찡그리면서 말이죠. 딸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엄마. 내가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찾았으면서, 그리고 본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서 이제 제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했을까요? 갑자기 왜요? 전 엄마 딸이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엄마랑 딸 정을 나누자고 먼저 그랬잖아요. 제가 부담이 돼서 그래요? 저 엄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차 마시고 식사하고 얼굴만 보면 돼요. 저 정말 엄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요. 인생이 그러한가 봅니다. 볼일 다 끝났고 서로 필요한 거 얻었고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으니 이젠 아쉬운 것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녀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고개를 젖혔다 굽혔다를 하더니 귀찮은 투로 그리고 차가운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니? 너도 생각을 해봐. 너같이 다 큰 성인이 내 나이에 내 딸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는 내 인생을 생각도 안 하니? 한때 죽을 것 같았을 땐 그런 생각 들었었어. 숙제하고 뉘우치고 지난날 과오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말이지.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 하나뿐인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너만 불행하게 산 거 절대 아니야. 나도 과거에 발목 잡혀서 그동안 힘들고 처절하게 살았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좀 인생다운, 후회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사실 너와 나 우리 사이에 정이라는 것도 없지 않니? 넌 내가 네 엄마 같니? 정말 내가 엄마 같아서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미안하지만 솔직히 내 심정은 네가 날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소름이 끼쳐. 죽다 살아온 내 인생을 다시 발목 잡는 것 같아서 너무 부담이 된다고. 그리고 돈 받았잖아. 그 돈이면 나는 내 할 도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었나 봐요. 그냥 주었으면 제 친엄마라는 사람이 저를 내칠 만한 구실을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제 앞에서 모질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는 그냥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고만 빌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제게 너를 낳은 게 내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였어. 너 때문에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했었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었던 거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애 입에서 왜 자꾸 질척거리는 건데. 나 결혼해. 그리고 그 사람 애 키우면서 행복하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아볼 거야. 최선을 다해 볼 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라고. 그 사람 너의 존재도 모르고 내 과거도 전혀 몰라. 아픈 나를 성심껏 돌봐준 사람이고 나를 그 누구보다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상처 준다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겠니? 너는 내 인생에 방해밖에 안 된다고. 만일 네가 나를 엄마로 생각했었다면 그 돈, 네 몸뚱아리 값인 1,000만 원 받지 않았겠지. 그런데 너 받았잖아. 어차피 너랑 나랑은 이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 필요해야 한 그런 관계. 다시 연락하지 마. 만일 다시 한번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해 버릴 테니까. 적당히 눈치도 있고 낄 때 빠질 때 알아야지. 쓰레기처럼 태어나다 보니까 인성도 냄새나고 구질구질하구나? 하긴 그 피가 어디 가겠어? 그녀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았고 비난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는 저를 질척인다 했고 저를 구질구질하다 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 자체를 부정했고 저라는 사람을 실수라고까지 했죠.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장본인, 저라는 사람을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나오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 앞에서 저를 치우고 숨기기 급급했던 거였습니다. 이미 몸도 크고 머리도 커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성인이었는데 말이죠. 슬펐습니다. 그리고 비참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인생에 언제 한번 행운이라는 것이 찾아온 적이 있었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절함이 묻어날 정도로 그녀에게 매달렸어요. 돈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돈 일하는 족족 갚아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시일이 걸리긴 하겠지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꼭 갚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 엄마잖아요. 제 핏줄이잖아요.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 몸의 일부도 받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핏줄이고 딸이고 엄마니까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많이 의지하지 않을게요. 그냥 조금만, 아주 조금만 엄마라는 존재가 내게 있고 나도 이 세상에 내 편 하나쯤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끔 해주면 돼요. 정말 귀찮게도 괴롭히지도 않을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지 말자는 그 이야기만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딸이잖아요. 하, 야, 네가 만일 나라면 너란 애를 딸로 생각할 수 있겠냐고. 하나 닮지도 않았고 정도 하나 없는데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너나 나나 서로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아? 애초에 남남이었잖아. 정말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니? 없이 살아도 너무 거지 같긴 굴지 마. 그런 동정심 유발하는 눈빛 해봤자 나한텐 안 통해. 아, 정말 없었던 정도 떨어지게 징그럽게 왜 이러니? 그녀는 저를 혼자 두고 가버렸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멍하게 있었어요. 울음도 나질 않더라고요. 다만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매정해도 되는 것인가? 왜 나한테만 이토록 모질게 하는 거지? 원망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친엄마라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는 욕을 하셨어요. 당장이라도 쫓아가 제게 받아간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겠다고 말이죠. 처음엔 엄마의 정이 필요했었고 성인의 여성이었지만 엄마의 품에 안길 수도 있을 거라 즐겁고 화목한 상상도 했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도 마치 연애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밤 누워서 엄마가 다 낫고 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를 상상했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어 버렸죠. 그렇게 제 즐거웠던 상상이 깨져버리고 나니 남은 건 악밖에 없더라고요. 분노라기보다는 한 번쯤은 흠집을 내고 싶었습니다. 욕을 먹는다고 해도 폐륜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엄마이기 때문에 행복을 빌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와 저의 출발선이 같아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결혼식에서 그녀를 떠나 보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할게요. 다만 마지막으로 당신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 눈에 담고 싶어요. 그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당신의 결혼식에만 참석하게 해줘요. 멀리서 지켜만 보고 바로 떠나도록 할게요. 그 다음날 그녀는 본인의 결혼식 일정과 장소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장에 가기 전까지 저는 수많은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 인사를 꼭 하고 싶었어요. 바락이라고 해도 좋고 나쁜 딸이라고 욕을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평생 이렇게 바보 취급만 당하면서 살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친엄마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완전 발등 찍힌 격이었겠지만 그래도 진심인 사랑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게 이해를 해달라고 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요구 강요했었던 것처럼요. 그녀의 결혼식은 아주 작게 치러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 소수의 사람들만 모인 듯 했고 하얀 웨딩드레스 입은 그녀는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고 했었던 그 남자도 보이더군요. 그 남자의 옆에는 아주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남자아이이고 그녀가 그토록 돌봐주고 엄마의 정을 주고 싶다는 그런 존재였겠죠. 몰래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았고 간소한 모든 식이 끝나고 축가를 부를 때 저는 홀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진 않았지만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마 축가를 부르려고 나오는 그런 여자로 인식들을 했겠죠.
하지만 단 2명만이 당황을 했고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얗고 고운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녀와 그리고 축가를 부르기로 한 사람. 저는 축가를 부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녀의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했어요. 저의 이름은 땡땡땡입니다. 오늘 결혼을 하시는 두 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기 위해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엄마, 하얀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꼭 행복하세요. 제게 건강한 간도 이식을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행복할 날만 있으시겠네요. 엄마 원대로 저는 오늘부터 다신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엄마 말대로 질척이지도 않을 것이고 걸림돌 받게 되지 않는 존재이니까 되도록 제 존재를 숨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제게 준 1,000만 원 아주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20년 동안 제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라도 내게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서, 그리고 볼일 다 봤으니 이제는 숨으라고, 너 같은 건 창피한 존재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건가 봐요. 받은 게 있으면 꼭 내줘야 한다는 것이요. 엄마가 내게 준 선물 같았던 시간 영원히 기억할 테니까 엄마도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얼마나 외웠는지 모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고 처음엔 수군댔던 사람들이 점차 조용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갑자기 모든 세상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마치고 천천히 엄마가 걸어가야 할 꽃길을 걸어 웨딩홀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제게 전화를 해서 쌍욕을 했어요. 저 같은 것을 믿은 자기가 멍청했다나요? 그리고 제게 받은 제 몸의 일부가 더러워서 빼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악담을 쏟아내더군요. 결혼도 완전 빠그라졌다고 제게 책임을 지라 하는데 제가 뭘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이제 동등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배신감을 느낀 만큼 당신도 내게 배신감을 느꼈을 테니 이제 우리 완전 원수가 되어 버렸잖아요. 동등한 입장에 감정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공평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건가요? 나를 세상에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놓았을 때 내가 언제 당신한테 내 인생 책임지라고 했어요? 당신 말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니까 알아서 정리하고 알아서 보듬어가며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게 연락하지 마세요. 모른 척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자고요.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후 저는 방황의 시기를 겪었으나 그래도 그녀가 준 돈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의 대표님도 만나게 될 수 있었죠. 가끔 아주 가끔 내가 너무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엄마인데 행복을 빌어줬어야 했나. 내가 너무한 건가라는 생각 말이죠.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한 것이라고 실수한 것이라고 해도 만일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같은 결정을 하지 싶습니다. 지금 제 기억 속에 그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오랜만에 그녀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제가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녀 또한 잘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제가 너무 염치 없는 사람인 걸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